수십 년간 독일 차와 미국 차가 지배하던 도로 위 풍경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북미와 유럽의 거리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엠블럼은 낯설게도 현대자동차였죠. 유럽과 북미의 수많은 운전자들이 독일차, 미국차 대신 한국의 현대자동차 키를 손에 쥔 순간, 오랜 시간 당연하게 여겨지던 판도가 무너졌습니다. 그 변화가 통계로 발표되던 순간 회의장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가능해? 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저 역시 믿기 힘들었습니다. 독일차, 미국차가 지배하던 무대에서 이제는 한국의 한 기업이 이토록 빠르게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고, 저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사연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유럽 소비자 자동차 협회에서 부대표로 일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슈나이더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유럽 내 자동차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조사하고 브랜드별 만족도와 불만 사례를 기록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차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차가 신뢰를 잃어가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 직업을 자부심으로 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국가의 문화, 더 나아가 자존심까지 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자동차란 단순히 철과 바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문의 전통이기도 하고 한 도시의 명예이기도 하며 국가 산업의 상징이기도 하죠. 제가 처음 협회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발표하는 연례 보고서는 곧 유럽 자동차 브랜드의 명성과도 직결된다는 이야기를 선배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를 시작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의 이름은 유럽에서 소비자 조사 보고서의 하위 항목에나 겨우 등장했습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현대차를 소유한 운전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서 샀습니다. 그러나 오래 두고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나면 고장이 잦습니다. 심지어는 소비자들 중 일부는 현대차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차는 결국 일본 차의 저렴한 대체품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때 저 역시 솔직히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사원으로서 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저 자신도 한국차가 이 시장에서 오래 버티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지요. 협회 내부 회의에서도 늘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늘 폭스바겐,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 같은 브랜드들의 로고가 당당하게 실렸습니다. 현대차의 이름은 늘 구석에 작게, 마치 단순한 보충 자료처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믿어왔던 전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무렵부터 소비자 설문에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현대차 소유주들이 불만 항목에서 긴 목록을 적어 내려갔지만 점차 불만 건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계적 착오나 일시적인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 3년, 5년이 지나면서 그 흐름은 뚜렷한 추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처음 충격을 받은 순간은 2017년도에 연례 보고서를 정리할 때였습니다. 불만 접수 건수 기준으로 현대차가 일본 브랜드보다 낮게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이거 통계 입력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러자 통계를 담당하던 분석관이 차트를 확대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슈나이더 부대표님, 입력 오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3년 연속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협회 내부에서는 현대차를 주제로 한 토론이 잦아졌습니다. 왜 불만 건수가 줄어들고 만족도가 높아지는가? 도대체 어떤 요인이 이 변화를 이끌고 있는가? 저도 그 논의 속에서 혼란을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싸구려, 이미지의 한국차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은 불과 몇 해 전, 유럽 전기차 시장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찾아왔습니다. 조사 결과 현대차와 기아가 합쳐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8.4%를 기록하며 테슬라를 앞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하는 순간 회의장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동료의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테슬라보다 앞섰다고요? 그때 제 가슴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소비자 불만의 상징처럼 취급되던 브랜드가 이제는 가장 혁신적인 미래 시장에서 당당히 선두에 올라서 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존경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곧장 보고서 작성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소비자 설문 인터뷰를 더 확보하세요. 직접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현장 조사를 위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몇몇 주요 국가의 소비자들을 만나러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한 독일 중년 부부가 기억납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BMW만 타던 사람이었는데 차고에 주차된 차량은 현대의 SUV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BMW 대신 현대차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브랜드 로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 건 신뢰와 효율이었고 현대차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주변에서 처음엔 왜 한국 차냐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차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고장 한 번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제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제가 보고서에 직접 적었던 문장들은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유럽 시장에서 성공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이 제 눈앞에서 무력하게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손끝으로 매년 작성해왔던 수많은 보고서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제 편견과 선입견도 녹아 있었음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의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소비자들의 신뢰와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이름이 아니다. 이제는 유럽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중 하나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유럽 소비자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 저는 베를린 본부에서만 자료를 보던 습관을 잠시 내려놓고 직접 유럽의 도로와 전시장, 충전소, 소비자 가정의 차고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확실하더라도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표정으로 차를 타는지를 직접 보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독일 미넨 교회였습니다. 오래된 벽돌집 차고 문이 천천히 열리자 안쪽에는 짙은 회색 현대 SUV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수년간 이 집의 상징이었던 BMW 새 시리즈가 주차되어 있었지요. 집주인인 50대 IT 컨설턴트 한스 씨는 차분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BMW가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출퇴근길 긴 주행에서 조용하고 보조 장치 사용용이 부드러워서 피로가 훨씬 덜해요.
겨울에는 히트펌프가 생각보다 효율적이었고요. 옆에 있던 아내 카타리나 씨도 말을 보탰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왜 한국 차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차 어디서 샀냐고 묻습니다. 서비스 예약도 빨리 잡히고 안내도 명확해요. 저도 모르게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매 이유는 가격에서 생활 속 실내로 전환. 다음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의 8구 전시장 거리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브랜드 쇼룸 사이, 유리. 파사드가 반짝이는 현대 전시장 앞에는 시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중 20대 후반의 램이라는 청년에게 몇 가지 물었습니다. 어떤 모델을 시승하실 건가요? 아이오닉 5요. 제 친구 둘이 이미 타고 있어요. 테슬라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레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테슬라도 좋지만 실내 마감이나 보조 장치 유입의 부드러움은 현대가 제 취향입니다. 여자친구가 장거리에서 덜 멀미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동차의 선택 기준이 예전에는 브랜드의 역사와 로고였다면 이제는 함께 타는 사람의 경험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소비자가 묻는 질문이 달라진 것이지요. 네덜란드의 공용 충전소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줄을 서 있던 한 중년 운전자가 직원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제도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소. 그러자 직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자리가 납니다. 방금 현대 전기차가 떠났습니다. 제 옆에서 충전 중이던 청년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현대 전기차가 많아요. 배차와 대기 예측이 됩니다. 소비자가 충전 인프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느낀다는 건 결국 그 브랜드의 확산과 직접 연결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런던의 분쟁 중재 회의실에서는 더 뚜렷한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과거 한국 브랜드 관련 민원은 치명적인 고장이나 부품 단종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불만의 대부분이 앱 연동이 늦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내가 불편하다 같은 가벼운 문제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중재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판매가 늘면 보통 불만도 같이 늘기 마련인데 한국 브랜드는 불만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심각도가 낮고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구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곧 브랜드가 단순히 차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뢰의 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대서양 너머로 옮겨야 했습니다. 북미 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파트너 협회와 함께 들러 현장, 중고차 경매장, 은행의 오토론 창구, 보험사의 리스크 데스크를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코네티컷 교회의 대형 딜러숍에서는 아침부터 이미 세 가족이 계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딜러 대표 대리금 매출 패널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브랜드 중형차 문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 SUV 하이브리드 문의가 더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을 묻기 전에 먼저 안전 보조 기능은 어떤가, 장거리 피로도는 덜한가를 묻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강점을 보입니다. 중고차 경매장에서는 더 극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과거 한국 브랜드는 낙찰가가 낮고 매물 소화가 더뎠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현대 전기차와 SUV가 나오자마자 경쟁 입찰이 붙었고 낙찰가는 예전보다 훨씬 높게 형성됐습니다. 경매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매 딜러들이 원합니다. 팔기 쉬운 차가 됐거든요. 들어오자마자 나갑니다. 은행의 오토론 창고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매니저 사라는 승인 패널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도요타 혼다 중심이었죠. 지금은 현대기아 할부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승인율도 높아졌고요. 연체율은 안정적입니다. 사람들이 감당 가능한 조건으로 오래 타겠다는 차를 고른다는 뜻입니다.
보험사의 리스크 데스크에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브랜드별 사고 빈도와 수리 비용, 부품 수급 지연 일수를 함께 보는데 한국 브랜드는 최근 수급 지연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사고당 수리 비용도 예측 가능한 수준이고요. 리스크가 낮아지면 보험료도 내려갑니다. 이건 곧 가격 신뢰를 의미하지요. 마지막으로 파트너 협회 회의실에서 종합 패널을 확인했습니다. 신차 구매 전환율, 불만 처리 소요 기간, 중고차 잔존 가치, 오토론 승인 비중, 클레임 빈도까지 여러 화살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파트너가 짚어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판매 중 약 23%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유럽에서 보던 변화와 같은 흐름이 북미에서도 묵직하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열고 오래된 문장을 지웠습니다. 유럽 소비자는 전통 브랜드에 충성적이어서 한국산에는 보수적이다. 대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브랜드의 역사보다 구매 이후의 경험에 반응한다. 현대자동차의 판매 강세는 광고가 만든 반짝임이 아니라 구매 후 신뢰의 누적이 만든 필연이다. 그리고 표지 하단에 이 문장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왜 한국차냐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그 한국차 어디서 사면 좋으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현장 인터뷰와 자료 정리를 거듭한 뒤 저는 국제 무대에서 직접 연구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중대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제 컨퍼런스 무대는 저에게 낯선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소비자 협회 부대표로 일하며 여러 차례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의견을 개진해왔으니까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슬라이드 속에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서열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전날 밤, 호텔 방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쳐두고 저는 수십 번이나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차는 보조적 선택지에 불과하다라는 문구는 이미 제 보고서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 현대차 8.4%, 테슬라 7.9%, 폭스바겐 7.6%. 여러 번 교차 검증을 했고 자료 출처도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제가 직접 무대 위에서 말한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긴장과 설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다음 날 무대 뒤 대기실은 적막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발표를 기다리는 각국의 대표자들은 원고를 들여다보거나 동료와 짧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손끝이 조금씩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내가 이 결과를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마다 심장이 2배는 더 빨리 뛰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되었고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무대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고 눈앞에는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소비자 단체 대표들,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북미에서 온 연구원들까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스크린에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나자 청중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색으로 표시된 그래프의 가장 위에는 현대차 8.4%, 그 아래로 테슬라 7.9%, 폭스바겐 7.6%라는 숫자가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이제 유럽 시장의 선두권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갈수록 청중들의 시선이 점점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크게 뜨고 슬라이드를 바라보았고 또 다른 이는 노트북 자판을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낮추어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의 전체 수치가 이를 보여줍니다. 현대차는 안정적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이제는 확실히 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어서 북미 시장 자료를 띄웠습니다. 거대한 파란색 막대가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합친 그룹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3%. 화면에 비친 숫자가 발표장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미국 대표단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안경을 고쳤으며 집중했고, 어떤 이는 메모장을 빠르게 채웠습니다. 그때 한 독일 학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럽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브랜드 가치보다 실질적인 경험을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청중석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출신지나 전통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주는가, 차량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어떤가에 따라 선택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그 질문에 매우 성실하게 답해온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어 미국 대표단의 한 인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도 유사합니다. 소비자 만족도에서 현대차가 일부 일본 브랜드를 앞서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비스 대응 속도와 차량 내장 기술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매우 흥분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수많은 현장에서 만난 소비자들의 목소리. 이 차 덕분에 매일 출퇴근이 편해졌다. 서비스 센터가 가까워서 마음이 놓인다라는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제 그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표를 마친 뒤 휴게실로 나왔을 때 프랑스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찻잔을 손에 들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희도 한동안 현대차를 그저 가성비 브랜드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서비스 네트워크와 불만 처리 속도는 유럽 전통 브랜드보다도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신뢰라는 단어가 떠오르더군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가격이 아니라 신뢰를 사고 있는 것이죠. 현대차가 보여준 빠른 대응과 기술의 진정성이 그 신뢰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자 제네바의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반짝였지만 제 마음속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보고서에 한국차는 보조적이다라는 문장을 습관처럼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장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히려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차는 이제 세계 소비자의 중심에 서 있다. 그 문장을 곱씹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변화는 이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사람은 세계도, 업계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의 회의가 끝난 지 몇 달 뒤였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긴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게 또 한 통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리는 World Hydrogen Summit 2025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전 세계 수소 에너지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학자, 기업인, 정책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저는 소비자협회 대표 자격으로 다시 참석하게 되었고, 마음속에는 묘한 기대와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에서 현대차를 통해 한국의 현재를 보았다면, 이번 로테르담에서는 어쩌면 그들의 미래 전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행사 첫날,
로테르담 항구의 거대한 전시장에는 수많은 부스와 발표장이 꾸려져 있었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발전 설비 모형, 대형 상용차용 연료전지, 그리고 항공해운 분야로 확장되는 기술까지 그야말로 미래가 현실로 구현된 듯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참가자들이 모여 열띤 대화를 나누었고, 저 역시 여러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행사 둘째 날, 대회의장의 메인 세션에서 한국의 수소 경제 전략과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제목이 발표 순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 정부 관계자와 현대자동차 측 연구개발 담당 임원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회의장 안에서 뭔가 특별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첫 발언은 한국 정부 대표의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미 2030년까지 약 43조 원 규모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실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 안에는 단순히 기술 개발만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국제 표준 선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청중석 여기저기에서 메모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 무대에 선 현대차 관계자는 한층 구체적인 성과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그래프와 수치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기업들은 여기에 발맞추어 총 50조 원 이상을 수소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단순히 자동차 제조를 넘어 수소 상용차와 연료전지 시스템, 나아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모빌리티 전반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회의장 스크린에는 현대차의 수소전기 트럭이 실제 유럽 고속도로를 달리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미 스위스와 독일, 그리고 북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이 차량들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제 가슴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단순히 잘 파는 차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주도국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현대차와 한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가 결코 막연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수소 사용량 390만 톤 확대, 청정수소 비율 50% 달성이라는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었고, 여기에 충전 인프라 확대 계획까지 맞물려 있었습니다. 한 참석자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부가 아닙니다. 이미 실행 중인 청사진이죠. 유럽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에 가까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브뤼셀 회의장에서 현대차의 판매 수치와 영업이익률에 놀랐다면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접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수출이 잘 되는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산업 패러다임 자체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유럽 각국의 대표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충전 인프라 구축 속도는 어떻게 가능한가? 민간 투자와 정부 정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발표자들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한국이 더 이상 주변부의 참가자가 아니라 국제 논의의 중심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다시금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들은 수치와 계획들을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 그 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길을 내고 있었고, 세계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제 안에만 담아둘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 협회 대표로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사실들을
그리고 한 나라와 기업이 보여준 놀라운 미래의 비전을 이렇게 사연 형식으로 여러분께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을 것이고, 동시에 세계 산업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준비한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브랜드나 기술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